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고립무원의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2005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보입니다.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표입니다. 원내대표는 김무성 의원이었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은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친박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원박이라고, 원래 친박 세력이었다, 그런 뜻에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실장, 일명 원박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다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나라당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이제는 비박계의 핵심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2005년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에 다른 의견도 많이 들어줬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이었다. 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근히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의미를 몇 가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이 대통령을 중간 평가한 겁니다. 그 중간 평가에서 박 대통령이 패배한 거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에 처음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장 선거 때를 봅시다. 그때 비박 정의화 의원 대 친박 황의우 의원이 대결을 해서 비박 정의화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당 대표 선거가 있었죠. 자, 비박 김무성 의원 대 친박 서청원 의원 대결에서 역시 비박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원내대표 역시 비박 유승민 원희철 대 친박 이주영 홍문종 대결에서 비박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은 비주류가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당내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3전 3패 완패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 선거에 먹히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의원직을 보유한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장관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3표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큰 표 차이로 친박 쪽이 패배를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한 거는 이주영 후보, 친박 후보를 찍으라고 오더를 내린 거이나 사실상 다름없었는데 의원들이 따르지를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친박 내각 대 비박 당 지도부의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각이 허약해지니까 대통령이 친박 실세들을 내각으로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친박 내각이 구성된 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혁 교육부총리, 이왕구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을 이렇게 함으로써 친내 내각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박 실세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국회와 당은 대신 비주류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 대 여당이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변화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정부를 여당이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추직적 관계, 명령 집행 관계에서 일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김무성 당 대표도 말했습니다. 역동적인 국조 운영 파트너십 구축, 국가 운영이 파트너십 회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고위 당정청 회의가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말하자면 집권 세력 내 분화, 역할 분담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다 같은 친박이었는데 왜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걸까요? 자연계에는 자연스러운 동적 균형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계 내부의 역할 분담과 같은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분자 생물학자 후쿠오카 시니치가 쓴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말하자면 쥐의 배아줄기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췌장 내에 있는 단백질 GP2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해서 쥐를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쥐를 다른 배아의 DNA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쥐를 탄생시켜서 성장 과정에서 이 췌장 내 단백질이 제거된 쥐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단백질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봄으로써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쥐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 과정을 쭉 지켜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정상 쥐와 다름없는 행동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쥐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시니치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중요한 기능이 제거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저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 실험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만일 이 반대로 이미 성장한 쥐에서 췌장 단백질을 억지로 제거했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자란 쥐에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DNA가 제거된 그런 그 배아 세포로부터 처음부터 쥐를 태어나게 해서 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없는 상태로 자라도록 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족했던 것을 쥐가 이미 스스로 부족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보완을 하고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나 정당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상호 견제 보완하는 이런 균형 시스템이 자연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동물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 간의 관계, 정치 안에서도 그런 균형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지만 한 덩어리로 있다가는 이게 생존하기 어렵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역할 분담하는 일이 이 자연계, 생물계에서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권 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래 정치에는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거대한 집권당이 모든 국정을 다 이끌어 갈 때 말하자면 사실상 집권당만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집권당 안에 여야 관계와 같은 새로운 견제 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쥐가 췌장 내 단백질 제거한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 그것이 없는 것을 인식한 쥐는 자라면서 그 기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것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권당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게 두 개의 덩어리로 분할을 해서 상호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생존력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한나라당 내에 친이계 친박 때 이런 대립 구도가
이런 상호 견제하는 구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는 친박계 대 비박 구도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친이계 친박계 대립 구도 때문에 재집권이 가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내 견제와 대립 구도 이런 균형이 있는 게 재집권에 유리한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친이계가 일방적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야당이 존재감이 없었죠. 자, 그러면 거대한 집권당만 남고 이 집권당 내에도 견제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권당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계의 당, 오직 친박계가 주도했던 이 당이 스스로 위기를 느끼면서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 세력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췌장 단백질 없는 동물이 생존을 위해서 동적 균형을 스스로 만든 거와 같은 이치다. 같은 이치가 이 정치권에서 안에서 집권당 내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집권당 내의 분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야당과는 다른 새누리당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의 경우 위기일 때 어떻게 됩니까? 야당은 위기일 때 더욱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문재인 후보, 박지원 후보 소모적인 대결 갈등을 하면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걸 잘합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체질이 이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자기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겁니다. 이해창 대선 후보 때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이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과감하게 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때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 구성을 해서 천막 당사로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전권을 갖고 위기에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무능과 실패 때문에 다음 총선 승리 어렵다는 게 이게 당내에서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기 시작하니까 비박계를 앞세우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새누리당은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고 그 감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할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감각하지만은 당은 위기 신호에 반응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비박계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박계 등장에 오히려 야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내 야당인 친박계가 야당 역할을 다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야당 존재감을 상실했고 그 결과로 여당 내 야당인 친박 정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비박계라는 여당 내 야당이 등장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먼저 정권 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지 협력 관계로 변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장 가능성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다. 국정을 같이 해나가야 할 동반자다. 사실 당청 간에 오직 나라 발전을 걱정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대통령 중심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김무성, 유승민 대표는 당 역할을 강조합니다.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 중심론입니다. 대통령 중심론과 당 중심론이 대립하는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도 비판했고 국정 혼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긴장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협력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대통령과 각세우기 없다. 나는 먼저 친박이다. 이렇게 협력 잘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원만히 국정협력을 하겠다. 그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했고 대통령도 이해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김무성 당대표도 대통령과 갈등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긴장이냐 협력이냐 어느 한쪽으로만 간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긴장과 협력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이런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독주 일방통행 불통으로 인해서 국정 혼선과 무능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당, 내각, 참모들의 의견을 잘 듣고 협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정 방향을 개선시킬 여지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추락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국정 실패를 인식하면 충분히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하고 개각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시, 명령하고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가장 잘 못하는 것은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2005년 당 대표 때 다른 의견을 잘 들어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남의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정 독선, 독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야당이 견제하기 앞서서 당내 견제와 비판이 비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권 세력 내에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협력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이 지시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변했고 또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지금 처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갈 때 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서툰 것,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물론 수동적 대처도 잘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적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페이스를 잃고 더욱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국정 중심을 오히려 잃고 흔들리면서 외부 바람, 당내 바람에 흔들리면서 오히려 혼선과 난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각, 비서실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인사는 대통령이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쁜 일이 더 겹쳐서 생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협력의 결과가 좋다면 당연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협력이 잘 안 될 경우 당 책임론, 당 무능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이 국정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국정 주도한다고 나섰다가 대통령과 당이 함께 몰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위기가 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